이등병 시절 이야기. 합본 제33편. 이등병 시절 그 밖의 추억들. 3. 그동안 올린 이등병 시절 이야기를 주제별 합본으로 올려드립니다. 이등병 시절 합본 제33편은 이등병 시절 그 밖의 추억들 제3편으로 훈련 후 정비, 쫄병들의 생각, 종교사역병과 취침기도, 이등병 시절을 보내며 등의 이야기입니다. 이등병 시절 110번째 이야기. 이등병 시절 그 밖의 기억들. 6. 훈련 후 정비. 교육사단인 노도부대에서 훈련은 일상이나 다름없습니다. 날마다 실시되는 교육훈련뿐 아니라 한 달에 한두 번씩 나가는 야외훈련도 특별할 것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주번화사가 호루라기를 불면서 전달을 외치고 훈련 화스트 페이스. 비상을 발령하면 담담히 군장을 꾸리고 임무카드에 적시된 대로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물자를 분류하고 훈련용 공포탄을 수령하고 식당에서 주부식류를 수령했습니다. 이 모든 역할과 과정은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육체적 고통을 맛보면서 경험으로 얻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것들이 몸에 익혀지기까지는 많은 육체적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야외 훈련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훈련 전 준비 과정이고, 두 번째가 야전에서의 훈련, 그리고 세 번째가 훈련 후 정비 과정입니다. 훈련 전 준비 과정은 공식적으로는 전술훈련과 체력훈련, 정신교육 등이지만 비공식적으로 소대 내에서는 야전에서 먹을 것들을 준비하고 훈련에 임할 쫄병들의 군기를 잡는 것이 있습니다. 야전에 나가면 언제나 먹을 것이 부족했고, 그래서 훈련을 나가기 전에는 늘 라면과 빵과 고추장, 그리고 통조림 등을 준비했습니다. 이에 필요한 경비는 각자 객출하여 소대비 또는 분대비를 만들거나 또는 금전적으로 여유 있는 병사들이 자진 출연하여 마련했습니다. 이때만큼은 졸병이라고 해서 더 내거나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도리어 고참들이 더 많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 소대는 신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앞두고 군기를 잡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었습니다. 군기 빠진 군인은 훈련 나가서 반드시 사고를 치게 된다는 지론을 고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기를 잡기 위해 항상 훈련을 앞두고 집합을 시켰고, 이것은 통과 의례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외 훈련 과정 중 가장 힘든 것은 바로 훈련을 마치고 복귀한 뒤 하는 훈련 후 정비입니다. 물론 졸병들에게 국한된 이야기이지요. 보통 훈련을 마치고 부대에 복귀하면 모두들 파김치가 되어 있습니다. 야전 생활에 피로감이 남아있고 복귀행군에 여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고참들은 복귀하자마자 씻고 휴식을 취하지만 쫄병들의 일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훈련에 가지고 갔던 모든 장구류를 정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규모의 훈련은 오후에 복귀하여 당일에 웬만큼 정비가 가능하지만, 큰 훈련의 경우는 보통 야간 행군을 하고 새벽에 도착하여 대충 씻고 잠을 잔 뒤 그날 오후에 정비를 합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 다 하지 못하고 다음날까지 계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훈련 후 정비해야 할 품목과 물량은 엄청납니다. 개개인이 사용한 장비 말고도 분대나 소대가 공동으로 사용한 물건들까지 합하면 그야말로 산더미 같았습니다. 먼저 정비할 물건들을 분류부터 합니다. 텐트와 판처위, 반합피, 수통피, 탄입대, 방독면 주머니, 그리고 훈련 중 쉬는 통일화 등 물세탁이 가능한 것을 분대별로 모아 부대 앞에 흐르는 냇가로 옮겨 물세탁을 합니다. 세면장은 물이 잘 나오지 않고 대대 야외물이 있지만 식수로 사용되는 물이었고, 텐트와 판초호위는 넓기 때문에 장소가 여의치 않아 냇가로 가는 것입니다. 황토옥이 묻은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몇 번이고 쏠로 문지르고 물로 헹궈야 했습니다. 세탁이 끝나면 근처에 잘 펴서 말립니다. 또 훈련 동안 불에 그을은 반합, 흙이 묻은 야전삽과 곡괭이, 텐트폴대와 팩 등을 냇가에서 모래를 가지고 박박 문질러 그을음과 흙을 벗겨냅니다. 지푸라기를 둘둘 말아 수세미를 만들고 모래를 묻혀 닦아내는 것이지요. 모포는 세탁건조장으로 들고 올라가
줄에 널어 말리고 다 마른 다음에는 두 사람이 서로 짝지어 모포의 먼지를 털어냅니다. 두 사람이 모포를 길게 마주잡고 쫙쫙 소리가 나도록 먼지를 털어내는데 이것도 처음에는 잘 되지 않더군요. 아마 모포를 이처럼 터는 기술은 군대에 갔다 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총기와 장구류를 손질합니다. 분대에 소총들을 모아다 놓고 분해한 뒤 모든 부품들을 먼지 한 점 없이 닦아내는 것입니다. 훈련 후 일석점호 시간에는 거의 어김없이 점호차간 사항으로 총기류 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만약 총기 수입이 부실하여 고참이 지적당하게 되면 그 후유증이 실로 컸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었습니다. 소총뿐 아니라 기관총과 박격포도 역시 깨끗하게 분해 소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 장구류들, 즉 대검, 수통과 수통 뚜껑, 반합, 철모, 파이바 등도 구석구석 먼지가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닦아냅니다. 군화도 깨끗이 광이 나도록 닦는 것도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비어있어 먼지가 쌓인 네모반도 구석구석 청소해야 하죠. 뿐만 아니라 물자 분류 등으로 엉망이 된 관물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듯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일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하다 보면 하루해가 금방 지나갑니다. 훈련에 피로가 풀리기는커녕 더 쌓이게 됩니다. 정작 내 전투복이나 속옷, 양말 등은 빨 엄두도 못 냅니다. 그래도 날이 풀리고 봄과 여름이 되면서 정비하기는 훨씬 나았습니다. 겨울에 얼음을 깨고 차가운 냉수로 정비를 하려면 손이 얼어오고 코와 귀를 베어가는 것처럼 고통스럽습니다. 그래도 반드시 해야 할 쫄병들의 임무였기에 불평도 불만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그 마음 자세로 오늘을 살아간다면 아마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나가지 않을까요? 이등병 시절 111번째 이야기. 이등병 시절 그 밖의 기억들 7. 쫄병들의 생각.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이 속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고참된 사람은 없고 또 어느 누구도 영원히 쫄병 생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제의 쫄병이 오늘의 고참이고 오늘의 쫄병이 내일의 고참이 되는 것이지요. 고참들도 분명 서럽고 고달픈 쫄병 시절을 겪어왔을 텐데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하듯 쫄병들을 기합주고 괴롭힙니다. 어쩌면 쫄병 시절에 많이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이 고참이 되어 더 많이 후임들을 괴롭히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시집살이 당한 며느리가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 자기 며느리에게 더 많이 시집살이를 시킨다는 옛말도 있으니까요. 나의 이등병 시절에 우리 소대는 막강한 상병그룹이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일병그룹은 아주 빈약했지요. 이 말은 상병그룹들의 쫄병 생활이 길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로 내가 자대 전입 갔을 때 포분대는 최고 쫄병이 서아무개 일병이었고 그는 상병을 달고서야 후임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상병급들이 자기들의 짐을 벗기 위해 새로 들어오는 쫄병들을 빨리 가르쳐야 했고 그 결과가 잦은 집합과 얼차려로 나타난 것입니다. 고참들에게 타깃이 된 사람은 나보다 3개월 빠른 김아무개 일병과 20일 빠른 소나무개 일병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일병은 고참들에게 얼차려 단골 손님과 같았습니다. 별다른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 그들이 오랜만에 들어온 쫄병들이라서 일찌감치 소대 중간 역할을 해야 하는 위치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1981년 5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아무개 상병이 김일병과 나의 동기인 라아무개 이병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러더니 아무 설명도 없이 그 두 사람에게 훅을 한 방씩 날렸습니다. 소대 내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갑자기 일어난 일에 모두들 긴장을 했고 갑자기 맞은 당사자 2명을 비롯한 우리 쫄병 모두는 겁을 집어먹고 얼어붙었습니다. 정상병은 소대 내에서 가장 무서운 고참이었고 그가 직접 우리를 집합시키는 일은 거의 없었지만 모든 군기 잡는 집합 뒤에는 그의 역할이 숨어 있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속으로
저 두 사람이 또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저러는가 생각하면서 그 여파가 다른 쫄병들에게 미치지 않을까 내심 염려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정상병으로부터 그들을 불러세운 이유를 듣고 나서 나는 속으로 실소가 나왔습니다. 그 사연은 이랬습니다. 그 전날 밤 취침 시간에 잠기가 밝은 정상병이 잠결에 두렁거리는 소리에 살짝 잠이 깨어 그 소리를 들었는데 김일병과 라이병이 불침번 근무교대를 하면서 서로 나누는 이야기더랍니다. 먼저 김일병이 라이병에게 말했습니다. 야, 아무개야. 군대 생활 힘들지? 김일병 물음에 라이병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으나 정상병 설명으로는 그가 분명히 고개를 끄덕였을 거라더군요. 다시 김일병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말이야, 나중에 고참이 되면 그때는 쫄병들 때리지 말고 인간적으로 대우해주자. 김일병의 이 말에 라이병은 말로 대답하지 않았지만 역시 고개를 끄덕여 동조했다는 것이 정상병의 설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전부였습니다. 얼핏 듣기에는 별 문제 될 것 없는 이야기인데 정상병이 듣기에는 엄청난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 이 새끼들이 군기 빠져가지고 뭐 인간답게 대우해줘. 이렇게 시작된 정상병의 훈계는 욕설을 동반한 주먹질로 이어졌습니다. 그래 새끼들아, 너희들은 인간답게 해줘라.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 새끼들아. 10여 분 이상 구타와 기합이 계속되는 동안 옆에서 지켜보는 우리들은 심장까지 얼어 오그라든 채 꼼짝 못하고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군대이고 쫄병 생활이었습니다. 쫄병이란 어떤 의미에서 국가를 위한 병사라기보다 고참들을 위한 존재였고 머슴이었고 리모컨이었습니다. 생각이 있어도 뜻대로 할 수 없었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알아서 기는 것만이 최상의 생활 미덕이고 자신을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이런 일도 있습니다. 고참들이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야, 너 군대 생활 몇 개월 남았어? 라고 물어본다면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야지 몇 개월 남았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가는 바로 현찰박치기가 들어왔습니다. 벌써부터 날짜나 헤아리고 있는 것은 군기가 빠진 것이고 군기 빠진 졸병에게는 오직 기합과 주먹만이 그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라면 그릇수를 헤아리는 것도 절대 금물이었습니다. 라면 그릇수라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매주 일요일 중식에 라면을 주는데 앞으로 먹을 숫자를 헤아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한 달에 4번의 라면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자대에서 30여 개월 군대 생활 동안에 약 120번 정도 라면을 먹게 됩니다. 그동안 5개월의 군 생활을 했다면 20그릇의 라면을 먹은 것이고 앞으로 100그릇을 더 먹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군대 생활은 100그릇을 사로 나눈 25개월이 남았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참들이 너 앞으로 라면 몇 그릇 먹어야 제대하냐? 라고 물으면 역시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야지 예, 몇 그릇 남았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날짜나 헤아리는 군기 빠진 쫄병이 되어 구타와 기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쫄병은 자기 자신을 잊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참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안이 꼽고 더럽고 메스껍고 치사해도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이 쫄병의 길입니다. 쫄병 시절은 군생활 동안에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요 관문이기에 그저 나 자신을 죽이고 인내하며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당연히 고참이라는 위치에 다다르게 되겠지만 김아무개 일병의 말처럼 그때 쫄병들에게 인간적으로 잘해주게 될는지 그때는 어찌 될지 몰라도 정말 잘해주고 싶은 것이 이등병을 마지막 보내는 이병 윤태상의 심정이었습니다. 이등병 시절 112번째 이야기. 이등병 시절 그 밖의 기억들. 8. 종교사역병과 취침기도. 군대에서 신앙생활은 대체로 자유로운 편이었습니다. 자대에 전입와서 처음에는 고참들로부터 신앙 테스트를 받기도 했지만 그 뒤로는 종교활동에 크게 제약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고참들 중에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들이 쫄병들을 챙겼고 또 인솔하여 데리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쫄병들 스스로가 먼저 간다고 나서기는 어려워도 고참이 챙겨 데리고 가는데 따라 나서기는 쉬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종교사역병이라 불리는 종교행사 참여인원 할당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80년 새롭게 정권을 잡은 전두환 신군부 세력은 병사들의 정신교육의 일환으로 1인 1종교를 권장했고 이 권장사항이 하급부대로 내려오면서 강제조항이 되었던 것입니다. 일요일 아침이 되면 중대 주번하사는 각 소대에 전달을 합니다. 각 소대 전달. 각 소대에서 기독교 몇 명, 불교 몇 명, 천주교 몇 명, 종교 행사 인원 집합. 그러면 각 소대에서 종교 사역병이 조직됩니다. 종교가 있건 없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숫자를 채워야 했으니까요. 고참들은 주로 기독교나 천주교보다는 불교 사역병으로 갔는데 기독교나 천주교는 예배 도중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불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즉, 한번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앉으면 예불을 마칠 때까지 졸다가 와도 된다는 것입니다. 불교 사역병이 채워지면 그 다음 고참들은 천주교 사역병으로 갔습니다. 천주교는 미사 도중 가장 많이 일어났다 앉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귀찮기는 해도 역시 천주교 성당은 사단사령부에 있기 때문에 살짝 빠져나가 술 한 잔을 걸치고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단의 불당과 성당은 사단 휴양소에서 멀지 않고 민간인들도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일요일에는 대체로 출입이 자유로운 것 같았습니다. 천주교와 불교 신자들은 연대본부 앞까지 걸어가서 집합한 뒤 군인버스로 사단사령부까지 이동했습니다. 이것도 고참들이 불교와 천주교를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기왕이면 버스를 타고 부대 밖으로 나가 세상 구경도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 매력적인 것은 불교나 천주교는 종교 행사를 마치고 초코파이나 와따빵 같은 간식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에는 없는 엄청나게 매력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불교와 천주교, 사역병이 빠지고 나면 남는 것은 졸병들과 고참 중에서는 진짜 기독교 신자들 뿐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걸어서 연대 정문을 나서 약 200여 미터 전방에 있는 군인교회인 철혈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몇 달 뒤 연대 위병소 뒤쪽에 새롭게 교회를 건축할 때까지 몇 달간 작은 교회에서 빼곡히 앉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로 건축한 교회는 한 번에 500여 명 이상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만큼 큰 교회였고 구암리에 사는 민간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쫄병들에게 종교활동이 마냥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규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졸병들에게 종교활동은 부담스러웠습니다. 특히 내가 다니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주일 저녁과 수요일 저녁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는 많은 핍박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일요일 저녁은 고참들에 의해 집합이 가장 많이 실시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집합을 당해 기합과 구타를 당하고 있는데 감히 교회 가겠다고 나설 수는 없었지요. 몇 차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때마다 나에게 힘이 되어준 사람이 중대군 종병을 맡고 있던 우리 소대 오아무개 상병이었습니다. 주임 상병이었던 오상병은 열심히 교회에 나가는 나를 좋게 보았고 밤 예배에도 꼭 데리고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집합당에 기합받고 있는 와중에도 나를 불러내리곤 했지요. 또 저녁 예배 시간이 점호를 준비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내가 빠지게 되면 다른 동료들의 할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빨리 우리 분대의 점호 준비를 마치고 군화 신고 교회를 가기 위해 분대장과 소대 고참들에게 신고를 하면 대체로 그들은 허락을 합니다. 그러나 소대문을 나서면 최일병이나 김일병 등 3, 4, 5개월 고참들이 눈을 부라리며 군화발로 조인트를 까지요. 그래도 끝까지 고집을 세워 다녀오겠습니다. 계속 복창하면 그들도 결국은 어쩌지 못하고 보내주었습니다. 이렇듯 우여곡절이 많은 군대에서의 신앙생활이지만 때로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것은 밤에 점호가 끝나고 잠자리에 들면 고참들이 취침 기도를 해달라고 할 때입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소대는 유난히 취침 기도를 많이 요구했습니다. 전혀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고참들도 우리가 취침 기도를 하면 숨죽이고 듣고 있다가 아멘으로 화답해 줍니다. 하루 동안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된 일들을 회개하고 참회하는 것인지, 군대라는 특별한 조직 속에서 그들만의 애환과 고뇌를 위로받고 싶은 것인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군인으로서의 삶이기에 무사무탈한 군복무와 전역을 비는 마음이 그들에게 절실했을지도 모릅니다. 취침 기도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참 중 한 사람이 기도할 사람을 지목하여 시켰는데, 주로 내가 가장 많이 하고 라아무게이 병이나 정아무게이 병 등이 지명되곤 했습니다. 일석점호가 끝나고 매트리스가 깔리고 모포를 편 뒤 모두 잠자리에 들면 취침 등만 남기고 전등을 소등합니다. 이때 정아무개 상병이나 이아무개 상병 등 고참이 지명하여 부릅니다. 야, 윤태상 취침 기도해. 그러면 나는 일어나 모포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를 거룩한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나는 길에 위험을 제하여 주시고 저희 다리에 힘을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굳건히 이기게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때 동반자가 되어주사 지혜롭게 그 모든 일을 잘 마치게 하셨음도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를 부르사 내조국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패로 세워주셨사오니 저희를 통하여 이 나라가 굳게 지켜지고 저희 부모 형제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밤하늘 아래 초소에서 의연히 서 있는 초병과 함께하사 저들을 위로하시며 외롭지 않게 동행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힘써 경성함도 헛되다고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이 나라를 지키시는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저희에게 주어진 모든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사랑하는 부모 형제에게 돌아가기까지 지키고 보호하사 영광의 저녁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주님, 저희 중에 마음이 괴로워 고통 중에 있는 자 있습니까? 위로의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로 아파하는 자 있습니까? 저희 삶을 주관하시며 내밀한 쏙까지 아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와 고민을 해결해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고와 사고로 병상에 있는 병사들을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의 광선을 저들에게 발하여 주사 속히 완쾌되게 하옵소서. 또한 한순간의 잘못으로 영어의 몸이 된 병사들에게 자비를 베푸사 저들이 회개하고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평안의 하나님,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병사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시고 이 밤의 휴식을 통하여 내일의 임무를 능히 수행하기에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등병 시절 백열 세 번째 이야기. 이등병 시절을 보내면서 이제 내 군생활이라는 긴 여정 중 가장 힘들고 고단한 하나의 관문을 통과합니다. 아니, 앞으로 더 힘들고 험난한 여정이 남아있겠지만 이등병 시절은 그 모든 여정의 시작점이기에 나의 뇌리에 더 뚜렷하게 각인된 시간들이었습니다. 군생활 중 거쳐야 할 가장 크고 험난한 관문을 이제 통과하면서 지난날을 돌이켜봅니다. 어떤 거부하지 못할 큰 힘에 이끌리어 내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땅 양구라는 첩첩산골에 들어왔을 때는 그 옛날 귀양살이하는 벼슬아치의 심정을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이곳은 내 인생의 유배지 같았습니다. 과연 내가 이 땅, 이 하늘 아래에서 사람으로 온전히 서서 살 수 있을 것인지 두려움과 함께 체념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내 인생에 있어서 작은 한 페이지에 불과한 4개월여의 이등병 시간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이 시간은 내 전생애를 통해 가장 크고 중요한 시간들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아, 소양호.
그 푸른 물결을 헤치고 내려섰던 낯설은 땅. 산마다 골마다 흰 눈꽃이 피어 있고 나뭇가지마다 서리꽃이 비수처럼 내 가슴을 찔러오던 그날. 나는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오직 군인이라는 또 다른 존재로서 거역하지 못할 힘에 의해 세워졌다는 자각 속에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녹음이 짙어진 5월의 산하를 바라보는 이날까지 4개월하고도 10여일. 별로 오래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나는 완숙한 군인으로서 갖춰야 할 모든 것들을 배웠고 체험을 통해 익혀왔습니다. 책임이라는 사슬과 의무라는 무거운 중압감에 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할 답답한 시간들이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나는 내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몇 대의 매나 기합이나 욕설이 비록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영원한 고통이 될 수 없다는 것과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경계하며 지켜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의 마음과 정신력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작아지지 않기 위하여, 아니 더 크고 높은 이상의 날개를 펴기 위하여 내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회피하지 않고자 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처럼 비록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무게가 있을지라도 마음의 영역을 넉넉히 넓히며 포용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길이요 언젠가는 끝나게 될 이 길을 후회 없이 마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등병 시절을 보내는 이 순간이 내 인생의 앞날을 위한 전진의 순간이요 또 하나의 결단의 시간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은 하나의 끝도 아니요 반환점도 아니요 휴식 시간도 아닙니다. 오직 전진하는 삶 속에서의 한 점일 뿐입니다. 그래도 나는 이 작은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끝없는 행군 중에 잠시 느끼는 마음의 여유일지라도 이날은 내게 있어 뜻깊은 날임에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육군 이등병 시절. 이제는 다시 내게 돌아오지 않을 시절이기에 지나간 날의 고통보다는 아쉬운 마음과 함께 스스로 대견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이는 내 앞에 몰려왔던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이기고 정복하며 오늘에 이르렀기 때문이며 이 소중한 경험은 앞으로의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내게 힘을 주시고 이기도록 해주신 하나님과 부모 형제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할 뿐입니다. 1981년 5월 31일.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